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나라 주식을 하다가 하도 머리를 꼬았더니 머리가 잘 어울리는 예술가처럼 바뀌셨네요. 맞죠. 네. 진짜 우리나라 국장을 하려면 약간 예술가의 마음, 재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마음으로 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십니까? 기다림이 있으면 그 시계를 길게 보면 좀 나아져요. 얼마나 길게 봐요? 그냥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저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스윙 매매였었는데 시장이 생각처럼 안 되니까 스윙을 못 하고 길어지고 있죠. 보통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좋은 결과를 얻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 3년에서 6년 이렇게는 안 되겠죠? 아직 모르는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될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로 오늘 나온 책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멘토로 삼는 배진한 오블리제 대표가 여기 처음에 책을 냈어요. 투자를 잘한다는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부가 기다리는 자에게 이전된다. 멋진 말인데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느끼는 얘기거든요. 이 한 줄만이라도 정말 가치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책 드릴게요, 한 권.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책을 읽을 때 한 줄만 건져냈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이 내용은 꼭 모든 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 투자를 잘한다는 것, 배진한 지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도 꼭 읽어보고 책이 쉬워요. 네, 하루면 다 읽는데 몇몇 브라이트 치는 자리는 음미를 할 필요는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공 노하우기 때문에 엑기스가 쫙 엑기스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차츰차츰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 책의 엑기스를 성공 투자 노하우를 뽑아서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요즘 다들 국장 버리고 미장 가자. 네. 더 이상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도기님께서는 그래도 국장에 남아 계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얘기가 돈다는 건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항상 열광할 때는 항상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금 과열 비슷한 비이성적인 생각들이 있으면 위험하죠. 근데 이제 조금 특징적인 거는 미국은 세계 대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대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탄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축국이고 또 모든 401k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후가 주식시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한 해 26% 대표 지수나 S&P 500이 26% 이상 올랐어요. 저는 그거는 가장 큰 악재라고 봐요. 작년 한 해만 올랐으면 올해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재작년 2020년에도 올랐고요. 그 전에서도 올랐어요. 3년 연속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이거는 숨고르기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할 정도로, 그리고 이미 조금 체력이 좀 안 좋은 애들은 주가 빠진 애들도 꽤 있거든요. 보통 원래 노른자위부터 빠지는 게 아니고 외곽부터 빠져서 점차 들어오는 거라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바로 이 방송을 하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이제 긴축 얘기를 했죠. 네. 양적 긴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9조 달러 가까이 늘었던 돈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주식시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보다 더 듣기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1.7%를 10년물 기준으로 넘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좀 빠졌다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냐면 똑같아요. 좋을 때 손 나갈 때는 사면 안 되고, 나쁠 때 절대 사기 싫을 때는 사야 되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시장이 똑같습니다. 이 심리 지표는. 사고 싶거든요. 이제 안 좋다 그러고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돈이 없어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번 장은 제가 보기에는 일찍 잡으시면 좀 위험할 수도 왜냐하면 좀 이상했어요. 작년 연말에 9월 달에 그렇게 테이퍼링 한다고 장이 5% 넘게 빠졌잖아요. 한 10% 빠졌는데 그 장중 고점 대비 저점은 러셀 같은 건 10% 넘게 빠졌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 너무 많이 빠진 거였거든요. 그렇게 장이 안 나빴는데 분위기가.
근데 금리 인상하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뭐 이렇게 쭉 계속 오히려 올라가- 올랐죠. 예, 예. 살짝 하루 정도 빠지다가 오르고 또 오르고 이랬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신기하다 했는데 워낙 인플레이션 심했고 그 경기 활성화율이 금리 한번 올린다고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양쪽 축소까지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된 건드림이라는 생각이 들고 연준이 이런 양쪽 축소를 걸고 나왔다라는 건 시장을 한번 꺾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 혼자 해봐요. 그러니까 양적 축소라는 게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사들르던 걸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걸 이제는 시장에 내다 팔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시장에다 팔면 시장이 그걸 다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만기되면 사줘. 이런 채권을 주고 뭐를 받죠? 현금을 예, 받죠. 그러니까 돈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현금이 빨려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불명확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금리 인상을 함과 동시에 지금- 같이 시행을 할 것이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도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한 번 정도 충격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똑같습니다. 시장의 기업들의 성장률이 좋게 나고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빵빵 터지면 그래도 시장은 갈 거예요. 긴축해도 별일 없네 이러고. 근데 이번 긴축은 그동안의 예상 범위보다 좀 높은 수준의 그 긴축안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정상화로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야 되고 뭐 네. 그걸 그렇게 두렵게 하느냐. 그래도 미국 시장은 갈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아니 동의합니다만 손이 안 나가고 팔고 싶을 때 반등이 될 거라니까요. 팔고 싶을 때 반등이 올 거라니까. 잘못 들어갔다. 손절. 그렇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쳤을 때 그때 반등이 올 거고. 뭐 이런 거죠. 하루에 7, 8% 떨어지길래 아싸 이러면서 싹 들어갔는데 하루에 7, 8%는 안 빠질 거고.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거 뭐 미국 주식 어도비라는 회사가 갑자기 하루에 팍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야, 정말 사고 싶었는데 한번 사야지 하고 한 주를 딱 샀거든요. 조금 오르더니 더 빠지죠? 한 방에 쭉 당연히. 내려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그런 부분은 우리 배 대표가 잘하잖아요. 트레이딩 그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도 실패도 많이 봤고 차트 보는 법도 배진한 레슨몬 가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볼만한데 그렇게 급하게 빠졌을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센 세력이 던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답이 없어. 근데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있죠. 예. 데드캣 바운스가 있는데 얘네가 아직까지 팔 게 더 남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물린 애들이 또 팔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물량까지 다 하고 물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물량이 줄어들어야 하락이 마감이 된 거거든요. 예. 거래량도 이제 관심 그럼요. 있게 거래량은 정말 중요해요. 네. 근데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미국 시장이 끝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늘면서 빠져서 이거 더 빠지겠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기 충분한 장이었죠. 그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도 충격. 야, 우리나라는 먼저 선반영했어. 먼저 떨어졌으니까 좀 덜 떨어질 거야 이랬는데 웬걸? 어제 맞았던데 한 방 더 세게 더 때리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차별화됩니다. 한국도 뭐냐면 그동안에 성장을 많이 했던 게임주 미친 듯이 올라왔죠. 작년 최고로 많이 오른 주식은 15배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주식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쪽에서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쩔어 있었던 주식은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쇠, 네. 배, 네. 차, 네. 뭐 이런. 제가 일부러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철강,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이래서 진짜 퍼가 났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금융회사 주식들. 이제 보험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식도 이제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항상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즘 이제 철강 중국의 철강 회사들이나 네. 아니면 이익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철강 이 세 개 섹터만 놓고 보면 네. 어떤 섹터에 관심이 지금 가장 많으신가요, 각도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가 개인들 접근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거는 따놓은 당상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작년보다 매출 늘 거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쇼티지가 일부 풀릴 거라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 없어서 못 파는 지연 소비가 있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런데 가격이 싼 건 철강이에요. 철강이 싸다. 미치도록 쌉니다 지금. 다 사고 싶어. 다.
다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싸. 철강을 뭐 포스코부터 해서 쭉 쫙 다 사고 싶을 정도로 이건 진짜 심하잖아. 할 정도로 가격이 너무 싸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싸다는 걸 지탱해주는 핵심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많이 안 하면, 그래서 우리도 수출도 하고 정가 받으면서 팔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면 이 업체들의 이익률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주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퍼 3, 4, 5 요 사이에 있거든 거의 대부분. 네. 이자율 0. 몇 프로 시대에 퍼 3, 4, 5가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익 규모가 줄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올해 4, 4분기, 작년도 4, 4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올 터이고 1, 4분기까지 유지가 되면 올해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조정이 돼야죠. 그러면 최소한 퍼 7, 8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 주가 더 따블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철강석이나, 물론 철강석을 이제 수입해서 하는 뭐 네. 고로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 이제 쇠를 녹여갖고 이제 네. 하는 회사가 있고, 근데 네. 양쪽이 다 쌉니다. 다 심지어는 유통업체들까지 싸요. 유통업체들까지도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대형부터 소형까지 철강업체는 거의 다 쌉니다 지금.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작년 실적까지는 안 싼, 중소형은 안 쌌어요. 이 실적에 이 정도 주가면 뭐 충분히 많이 받네 얘네들은. 이랬는데 갑자기 분기 실적이 연 수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그러면 아무래도 큰 회사의 업앤다운이 좀 적고, 작은 회사들은 그렇죠. 업앤다운이 이렇게 있겠죠. 좀, 네, 그렇게 될 거고, 조선은 진짜 아니요, 조선은 이제 수주 받고 인도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게 조금 그 부분 좀 어려운데, 저는 이건 탑다운에 대한 전망, 우리가 매일같이 탑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선사들이 이제는 배를 발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수주 산업이잖아요. 뭐 지금 만들어 놓으면 한 3년 있다가 뭐 최소 네.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또 저희들 같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재무제표나 이런 거보다 제일 황당한 게, 야, 이게 그러면 배를 수주를 하면 매출액이 어떻게 잡히는 건가? 1조짜리 배를 수주를 하면 1, 2, 3 잡히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 돈 들어오는 것도 처음에 뭐 10%에서 20% 주고, 중간에 또 만든 거 보고 네. 주고, 마지막에 이제 다 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배 만드는 회사, 또 큰 회사는 이제 하고, 그보다 좀 작은 배 만드는 회사들, 네. 아니면 뭐 배 엔진 만드는 회사, 네, 네. 아니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 차라리 이런 회사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근거 있고 신빙성 있는 얘기고요. 제가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선 납품하는 업체들의 중에서 망한 회사들이 꽤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형주들 중에서 쇼티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데는 아직 아니고, 수준은 늘고 있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벽한 회복은 아니에요.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아까 뭐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조선 중에는 일단 철강이랑, 아니면 개인이 이제 처음에 쉽게 접근하는 게 자동차가 네. 그렇고, 그다음에 철강을 더 이제 선호하신다. 네, 가격은 싸니까. 아, 예. 예, 그리고 건설도 싸고, 철강이 있으면, 철강이 진짜 좋아진다면 화학도 안 나빠질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둘 다 경기 순환 민감주이기 때문에 이건 또 중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게 두 업종이라서, 이번에 사실은 철강이 오르면서 화학도 같이 오르고 있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되게 좀 좋아 보이다가 네. 또 최근에 이제 내릴 때 또 많이 이제 내리더라고요. 네. 원래 내내 길게 봤을 때는 괜찮은, 뭐 반도체를 네. 비롯해서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그 PCB 업체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많이 떨어지면 매수의 찬스가 오는 걸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쫙 올라가지고, 여기 뭐 쇼티지는 100% 확정된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도 그렇고, 전기전자는 좀 가격 매력이 생기면 접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는 되게 좋게 봐요. 네. 근데 먼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추세가. 쫙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내리는데, 이제 제가 이걸 뭐 보통 처음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네. 이제 접하는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많이 제, 본 거. 예, 제 주변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 네. 그 중에 이제 가정주부분들을 이제 진짜 주식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커피숍에서 이렇게 보면 핸드폰을 잠깐 이렇게 오래 보고 있잖아요. 오래 이렇게 보고 뭐 요렇게 놀렸다가 올리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뭐 샀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안 빠지고 있는 게 카카오, OR,
네이버. 너무 안타깝죠. 네. 네. 이 두 종목을 일단 기본으로는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네.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주식이 최근에 되게 많이 내렸어요. 특히 카카오는. 알곡이 빠져나갔으니까. 예. 영혼 없는 집이 몸이야. 그러면 쉽게 이제 얘기하면. 저보고도 물어보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음. 회사는 계속 클 것 같은데, 네.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그 계속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1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래 들고 있으면 오르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가격이 생각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나중에 견디다 못되다 포기하거나 손절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당하면 주식시장에 떠나게 되거나 안 하게 되거나 해서 그게 전 너무 싫고, 그래서 개인들은 저희 이제 증시각도의 TV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크게 수익을 내주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 있는 거는 저희하고 같이 추종을 하시면 장기 레이스에서는 분명히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을 거예요. 제가 이미 경험이고 뭐 검증이 된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는데 잘 따라오신다면, 근데 이게 인간 본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게 충분해. 왜냐하면 매력은 없거든. 섹시한 얘기를 안 하거든. 그렇죠. 뭐 버텨라. 섹시한 건 제 머리밖에 없잖아. 네. 요즘 그쪽이 핫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섹시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니까 되게 답답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슬슬 댓글에서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보조를 맞추면서 견딘 분들이 좋았다라는 댓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각도기님이 이제 뭐 얘기하셨던 거대로 네. 가니까 남들 네. 많이 가는데 안 가서 덜 다치고 있다. 네. 마음이 편하다. 뭐 네. 이런 댓글이 있고, 밑에 이제 그쪽으로 가셨다가 네. 이제 오신 분들은 전문가라는 사람이 맨날 한다는 얘기가 엉덩이로 그러니까 사람 얘기 있는데 가지 말라 이런 얘기 나도 하겠다라고. 네. 그러면서 계속 왜 보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건 또 틀리죠. 네, 그건 저도 이미 다 경험해 본 거고요. 그게 말이 쉽지,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손이 제일 멀다 그러잖아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네. 그게 단순해요. 보통 이제 기다릴 수 있다, 내려갔지만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그럼 고점 잡았을 땐 아니지. 근데 이제 계속 흔들리는 게 그 회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샀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도 사업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산 게 아니라, 야 앞으로 계속 사업 비전은 본 거죠.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샀으니까 그것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 접근은 문제 있는 접근 아니고 잘 된 접근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 접근이냐면, 가격이 올랐을 때, 남들 열광했을 때 샀다는 게 문제인 더 거죠. 오르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통 많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샀을 때 이 회사가 더 비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고, 지금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하는 주식이 앞으로 100만 원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올라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실책이 뭐냐면, 가격이 가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마치 명품 같잖아.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비싸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어 가격 비싼 건 절대 아닙니다. 드비어스사가 불황이면 공급량을 더 줄여요. 그래서 가격을 더 올리는 게 다이아몬드의 전략인데, 사실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가격이. 그 가치가 높아진 거. 다이아몬드 가치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가격은 흔들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가격은 가치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해요. 가끔씩만 대변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격을 가지고 가치로 이렇게 뭐랄까 환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전환을 해서 보는 거죠. 잘못된 거죠. 네. 하나 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이버가 40만 원 넘어가길래 요거 30 앞에 3자 붙으면 한번 사야지 이랬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들냐면 요거 2자 되면 사야지 이런 마음이 또 이제 그게 제일 심한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이제부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왜냐하면 하방으로 가기 시작하면 워낙 큰 재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고 긴축이 되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저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여기서 지지 라인인데 여기서 지지 라인 못하고 시간을 끌어주거나 이러지 못하면 좀 위험합니다라는 말 했더니, 야씨 올라가거나 옆에 기거나 내려가는 거지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냐 했는데, 사실은 욕먹을까봐 겁나서 세게 말을 못한 건데,
긴축의 최악의 자산이 비트, 크립토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레버리지를 많이 땡겨서 그런 건가요? 레버리지 많이 땡겼고 그 다음에 그 완화된 통화의 최대 수혜를 받은 데가 거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 지금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금리 오르고 긴축되면 금은 왜 1,800 온스당 네. 거기에서 더 떨어지진 않는 건가요? 물론 오르지도 잘 않지만. 걔네는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국면에서 통화가 늘었고 금리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에 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하고 대치되는 대체 자산으로 버려졌기 때문에 아마 크게 안 밀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제자리로 있다가 때가 되면 한번 오르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자산이 약화되면 부각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상대적으로. 네. 하긴 뭐 금이 안 오른 이유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다라고 이제 그런. 하여튼 지금 이 긴축을 연준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세게는 안 할 것 같아요. 호흡 조절하면서 분명히 하긴 할 건데 요것이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미국은 지금 뜨거우니까 실물 경제도 뜨겁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주식시장은 한번 고비는 넘겨야 이거 어쨌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소화해야 돼요. 소화해야 그 다음이 국면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럼 그 중간에서 또 사실은 신흥국은 불리하죠. 근데 한국 시장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화 긴축이 공격적으로 이루면 신흥국은 좋을 거는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지난 뭐 9월달 이후로 6월달 이후로 계속 빠져서 선조종은 있었으니까.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 뭐 김경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터키 같은 신흥국이랑 중국은 다르다. 그렇죠. 그건 다르죠. 물론 뭐 연준이 어떤 국가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약간 이제 반대로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 너무 막 이렇게 나쁘게 보거나 안 좋게 보는 거에 대해서도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중국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중국은 미국의 대척점이 있다고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고 있어서 미국이 저렇게 하면 완화 속도를 더 빨리 할 겁니다. 제 예상은 지준을 더 내린다. 그리고 LPR 금리 더 내린다. 그렇게 하면서 방어를 할 것이다. 사실은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비빌 언덕이 중국 증시가 될 가능성은 꽤 되죠. 중국이 저렇게 돈을 풀면 그거에 따른 수혜가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그 모두가 상품 매입이 확연하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TV 같은 거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뭐 한번 바꾸면 쉽게 안 바꾸니까. 근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새롭게 창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1분기는 중국과 한국의 수출이 많이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수출이 안 죽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2분기 이후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반도체가 실제로 가격이 안 떨어지면서 버티거나 아니면 가격 하락이 둔화되는 흐름만 2분기 안에 보여주면 걔네들이 바통을 받으면서 전기전자 애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분기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건설주가 선거 관련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요즘 워낙 격변하는 제가 우리나라 선거는 항상 웃으면서 그러고 야 조선왕조 500년이 500일 만에 500일이 아니라 50일 만에도 일어나는 데가 이 대통령 선거인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 섹시한 종목이 이제 또 이제 모바일 관련 업체들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오를 것 같고요. 또 각국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러면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못 올릴 텐데 라고 하면 또 뭐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상한가 때려버리고 그래서 약간 재미삼아 시즌이잖아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오는 시즌이니까 이 시즌을 놓치면 좀 그러니까 대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건설주가 대선 그 조금 뭉툭한 대선 테마주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은 또 약간 또 신선하네요. 뭉툭하지만 왜냐하면 50만 원 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50만 원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공급 안 하면 안 된다는 컨센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설회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LH에서 못 짓습니다. 다 못 짓죠. LH에서 그거는 보험하고 똑같아요. 보건소가 우리 전 국민을 커버리지 못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 LH가 보건소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가 커버리지 다 못하면 절대. 그래서 민간업자가 지어야 하는데 10% 마진 남겨주면 지을 거니?
물어봤어요. 부장한테 건설회사 짓죠? 이런 거예요. 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소아과 의사 뭐 그리고 또 일반 내과 의사 백신? 아니 거기는 의료보험 아닌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다 의료보험.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의료보험만 받으면 문 다 닫아야지.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데가 많긴 하지만 코로나 전인데 문 닫았나요? 안 닫죠. 그러면서 뭐야 이거는 의사 중에 3D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왜냐면 그 정도면 그냥 사회 중산층 또는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은 똑같아요. 그 의료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공영 개발로 이렇게 간다고 해도 마진율 10% 보장해줄게. 딴 건 절대 안 돼. 초과 수익 나면 내가 다 갖고 갈 거야. 이렇게 해도 마진율 10%만 보장해주면 시공사에는 건설사들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거는 뭐 부도날 일도 없고 나라에서 다 10%는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공영 개발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도 못 할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만 원만 이야기가 되면 건설회사들도 지금 특별히 주택 여기서는 이제 해외 시공 말고 해외 시공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별로예요. 그래서 주택 특화된 건설회사, 국내 주택, 국내 아파트.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싼데, 안 그래도 쩔인데 위로는 이제 많이 짓는다니까. 그리고 약간 대선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재밌게 또 관전하시는 물론 뭐 저기 대북 관련주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대선 테마 좀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인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과 연결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환율 갖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이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나쁠 건 없는데 옛날에 IMF 올 때 저도 그때는 고등학생 괜찮다, 외환 보유고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결국은 어느 날 와서 없다, 구제금융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빵 터지듯이 평소에 우리가 잘 못 보던 그런 환율대까지 이제 종가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굳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좋게 보면 들어오겠죠. 왜냐면 한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원화 약세라고 보기보다는 달러 강세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화 대비 다른 통화의 다른 통화하고 비해서도 원화가 약세면 이건 정말 위기죠. 정말 위기인데 좀 엔화로 계속 제가 그래서 엔화를 말씀드린 게 116엔이에요. 달러당. 그러니까는 한국 원화는 100엔당 1,030원이에요. 1,030원대. 그럼 이게 엔화 기준으로 원화가 약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여행 한번 가보셨겠지만 1,030원이면 워낙 강세 정도 구간 아닌가요? 야, 혹시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100만 원쯤 바꿀 거, 야 200만 원씩 바꿔놓자라고 이제 하는 가격대 정도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격이면은 일본 가면 아주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 약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전 세계 통화 중에 지금은 달러 위안 강세입니다. 달러 위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난 12월에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수입이 많아서 적자가 났죠. 무역 적자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상도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뭐 국장 버리고 미장가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미국 시장이 한 5% 10% 이상 조정받으면 또 돈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 판단에는 한국 사람들 그런 쪽에 되게 스마트하게 움직이니까 그것도 움직이고. 그다음 외국인들도 뭐 한국 주식 시장 뭐 풀로 차 있으니 신흥국 증시에 있는 동안에 쉽게 뭐 더 이상 추가 사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 계속해서 돈이 넘어가. 이러면 달러 강세 요인이 계속 있는 원화 대비.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그거는 기조적인데 문제는 무역 수지가 연달아 막 석 달, 넉 달 적자가 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위기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뭐 그 전에는 여기서 외환위기를 얘기하는 거는 일단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에서 환전을 하는 것도 만약에 평균 우리 뭐 1,100원대 정도까지 하려면 어찌됐든 한 8, 9% 정도를 앉아서 가만히 손해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환전하기는 뭐 하고 또 안 하자 그러니까 혹시나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뭐 그런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 그러니까
들어가져 있는 돈을 뭐 네. 미국 이게 뭐 예를 들면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좀 저평가된 뭐 요즘 뭐 AT&T 같은 주식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르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 좀 싸고 많이 떨어 아니면 인텔 네. 이런 주식을 이제 사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환전을 해갖고 들어가려니까 좀 아깝죠. 네, 네. 그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지금 또 고민이 되는 시점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위기라고 보기에는 뭐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긴 뭐 우리나라 배당 받는 것만 해도 많이 사놓으니까 이제 아직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외화 자산 뭐 적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변수 요인이 이제 조선 변수 요인이 좀 있지만 지금 조선 변수 요인은 그렇게 안 크거든요. 예전에 조선은 한 번 받으면 너무 큰 돈을 받으니까 그로 인해서 변수 요인이 꽤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그 정도로 공격적인 수준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옛날에 뭐 플랜트나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나 네. 아니면 배 막 이렇게 해서 막 조 단위로 막 네. 적자 내고 막 이제 그러니까 네, 네. 뭐지? 막 이런 네, 생각이 네. 이제 들더라고요.